대선 때 안철수 지지한 것을 먼저 사과하겠다. 우리 당원들이 안철수 대통령 만들겠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또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안철수는 그동안 호남이 베푼 은혜를 무시하고 당을 팔아먹은 배신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망하게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외국으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미크흑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현재 한 당에 있고요. 심지어는 박지원은 안철수의 상황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잖아요. 이건 좀 뭐라 해야 되나, 이후에도 계속 또 다른 그 의원들의 멘트도 나오겠지만 자기들의 격까지 같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분노하고 있던 네. 뜻이죠. 법 바꾸는 형태로 막 밀고 가니까. 장병환 의원. 안철수가 대선 때 만세 외치면서 만든 포스터 보셨습니까? 거기에 우리 당 이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라고 답하자. 안철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국민의당과 당원을 우습게 보고 무시했으면 자기 대선 포스터에 당 이름조차 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캠프에 있는 주요 당직자들하고 상의조차 하지 않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뭐하고 지금. 자, 다음에 유성엽 의원. 대선 때 안철수 대통령 만들어 보겠다고 토론회에 앞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공약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그거 하나 제대로 말을 못해서 MB의 아바타라는 소리를 듣고 하룻밤에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그걸 제대로 가서 풀지를 못했구만. 여기 이런 데서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좀 이렇게 역량이 있는 의원들은 키워드와 숫자만 딱 줘도 알아서 풉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추미애 대표님. 한 15분짜리 이 이야기를 키워드 2개와 숫자 5개로 다 풀어냈었어요. 상임위장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철수는 그게 안 되는 네. 거죠. 그냥 화만 나서 적어줘도 못 읽었다는 거잖아요. MB 아바타냐 이 말을 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속되는 말 있죠? 지금 안철수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는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드디어 안철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왔어요. 대통령병 환자. 뭐 안신병자나 뭐 그런 말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걸 못 알아먹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병 환자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반박을 많이 해왔거든요. 나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변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목표는 안철수의 대선 목표. 사실은 진영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 걸까지 감수하면서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정동영 의원은 또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는 호남과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배신하고 보수 대야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한반도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합치려는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통일이 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심사숙고해서 자기 스스로를 사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이 왜 중요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게 왜 중요하고 이런 그렇죠.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공기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또 그게 뜻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기득권들의 특징이죠. 나는 살만하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달 28일 날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이제 사실상 깨진 거죠. 네. 정치인에게 무서운 거예요. 당대표로 있을 때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어쩌고 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우리도 아니지. 안철수가. 이거는 상대방 조롱하기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방송할 때 박근혜에 대한 어떤 증오심 이런 것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란 말 거의 쓰지 않고 정치인들한테는 네. 뭐 허용해줬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진짜 좀 막 이혼하려면은 말 그대로 합의해서 신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비례의원들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 신사적으로 내보내주고 자기하고 같이 갈 사람 바른정당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까지는 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안철수가 도대체 뭘 바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진짜.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진짜. 어디 누구한테 몸 밑에 칼을 이렇게 들이맞은 사람 같이. 안철수의 파트너인 바른정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른정당은 지금 박인수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죠.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숫자가 9명과 10명의 차이. 이거 이제 홈쇼핑으로 보면은 10만 원짜리와 9만 9천 원짜리는 다른 것처럼 정치인은 정반대잖아. 10명을 채우느냐 이런 부분과 9명이냐.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 차이가 진짜 크죠. 이게 박인숙 의원 이게 기습 탈당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카이사르 너마저라는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카이사르가 칼을 그렇게 맞았잖아요. 뒤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푹 찔러 들어왔잖아요.
아, 브루투스 넘어졌구나. 아,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말할 때 남경필하고 김세현이 나가면서 이학재도 나간다고 했었는데 이학재를 주저앉혔어요. 예. 유승민이 이학재 당신이 나가면 10명에서 빠져요. 그래서 이학재가 주저앉았는데 그 타이밍에 박인숙이 슉 나가버리네? 아, 이학재 의원 얼마나 속상할까, 진짜. 아, 그냥 가버리는 건데. 유승민도 전혀 네. 몰랐다고 그러죠. 이학재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욕을 진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3선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동네에서 욕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제 자원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절실히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원내대표가 이렇게 주저앉히는 바람에 참았는데, 박인숙 의원이 치고 나가버렸네요. 그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권성동 지역구 있잖아요. 강릉에. 거기 당협위원장이 강릉시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 탈당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권성동이 바른정당으로 갔을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급하게 정비를 합니다. 지구당을 정비를 하면서 권성동이 나간 자리에 현재 강릉시장을 당협위원장으로 앉혀놔요. 근데 권성동이 복당하니까 그게 바뀌어요. 다시. 박인숙도 내가 봤을 때는 지역구가 이분이 송파 쪽이실걸요? 네, 송파. 그러니까 그쪽에 당협위원장에 대한 어느 정도 내락이 있었다고 봐요. 다시 복당하면 당협위원장 줄게. 그런 면에서 유해는 정말 재밌는 캐릭터인 거죠. 유해는 사실상 빈집이었던 상황에서 당협위원장이 됐다가 지금도 미스테리잖아요. 홍준표는 왜 유해를 쳐냈을까? 난 최근에 답을 찾았네. 뭐예요? 다른 거 없어. 뭐 개인 비리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생활 이런 걸 떠나서 유해가 홍준표가 당대표로서의 느낌을 갖고 있을 때 비주류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 잡놈 이런 느낌으로 발정제 이런 느낌으로 영이 안 서, 영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홍준표 자체가 당내에서 비아냥거리는 거지. 저런 말정 새끼 뭐 이렇게 그 비아냥거림 속에 시범 케이스라는 거 있잖아요. 가장 화제가 될 만한 사람을 타겟팅해가지고 사실 별 쓸모도 없고 막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잡음이 없을 만한 인사. 노이즈 마케팅을 막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라는 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반발할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막 화제가 되는데 그 자유한국당 부류의 정치인들의 특색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장을 딱 쥐고 권력을 부리면 절대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는 게 특성이잖아요. 저러다 나도 잘릴까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해인은 홍준표의 그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그냥 제대로 잘려나간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유해가 또 서울시장 신년 인사회에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있다가 몹쓸 소리 듣고 유해가 뭐 나가 못 나가 하다가 막 상소리 듣고 나가 이 XX에 막 그러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앞이 쫙 열리는 모세의 기적을 보여줘서 막 빨리 나가라고. 참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자.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9명밖에 안 남았죠. 더군다나 지금 남경필도 나갔지. 사실 국회의원 몇 명보다 경기도지사 이런 게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영향력이 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다 당직자야. 이제 9명이. 전 인민의 간부화 뭐 이런 거. 뭐 오신환이는 원내대표고 유승민은 당대표고 뭐 하태경은 최고위원이고 김선동은 사무총장이고 권오울은 최고위원이고 막 이런 식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 정치는 새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저쪽에서 이렇게 완고하게 버텨주면서 13명 정도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서 딱 합당이 돼야 되는데 계속 비아냥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바른정당에서 합당 반대파들한테 봐봐. 또 박인숙 나가잖아. 봐봐 저러다가 보면 우리 나오면 원래 39명이었는데 20명도 안 되게 생겼는데 이런 소리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계속 붙잡아 둬야 되는 건데 이제 9석으로 줄었고 그러면 안철수가 호남을 포기하고 당 합당을 하는 당위성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안철수의 명분이 계속 깨지는 거라고. 의미가 없잖아요. 누구하고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김동철이 했던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차라리 개별 입당하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할까. 박인숙 이 사람도 저 보면은 이분이 의사 출신일 거예요 아마. 네, 원래 의사더라고요. 근데 그 문재인 케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청 했던. 정말 자기 기득권 지키기. 사실 그런 거 있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쪽에 비례대표나 이런 걸로 또는 뭐 이렇게 비례대표가 아니라도 공천받은 사람들 보면은 그 지역 또는 그 직업군에 자기들 이익 지켜라고 사실 공천하는 거거든요. 네. 나이도 많아요. 지금 올해 7순입니다. 48년생이에요. 박인숙 씨가요?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나 저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내가 유승민이라 그러면 정말 신비님 표현대로 짱돌로 조사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이 박인숙 씨 이 행동은 사실 정치라고 보기 힘듭니다. 너무 해도 좀 도가 지나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자리에 대한 내락. 예.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 그나마 자유한국당으로 나가야, 물론 이 사람이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나가야 9석짜리 바른정당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는 이제 실제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는 그걸로 보거든요. 완고한 영남 쪽에 기반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을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은 사실은 괴멸에 가까운 정도 상태라서 국민의당과 합한다고 해도 딱히 비전이 없는 상태면 차라리 세가 좀 큰 정당에 가서 안전하게 보호받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인들로서는 의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쇄신했냐고. 박근혜보다 더 무식한 형태로 발전하고 개악되고 있는 그런 네. 정당에 네. 다시 쳐들어가는 것들은 전 도대체 뭡니까? 남경필은 이제 정치세력 꾸면 끝났어요. 이거 다시 새누리당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유승민은 그래도 그 당을 계속 지켜내면 나중에 보수의 대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유행한다는 1인 기업의 카피판인 1인 정당 같은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읽을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유승민은 어찌됐건 간에 보수가 이명박도 구속되고 홍준표도 그렇게 큰 비전은 없단 말이죠. 정말 꼴통 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영향을 받지 않아요. 못해도 그들한테 표가 가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괴멸하다가 지방선거 때 완전 쫄망하고 그 상태가 되면은 결론적으로 보수는 조금 더 깨끗한 이슈에 있는 정치인이나 대학 교수나 예전에 무슨 장관 출신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유승민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승민은 정치권 내에서 바른정당이라는 정당을 소멸시키지 않고 나름대로 존재감 유지하면서 당장은 안철수와의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 존재감을 과시하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다음 총선 때쯤에 승부를 한번 보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수를 완전히 역전시키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배신해놓고 나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또 유승민과 어떤 형태로든 합당을 할 거란 말이야. 네. 그런 상태가 되면은 좀 깝깝한 상황이 오는 거죠. 저는 박인숙의 자유한국당으로의 복귀가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박인숙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성폭력 법안이에요. 화학적 거세보다 물리적 거세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르는 거야? 네, 고환을 제거해도 사는 데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들어가셔서 꼭 이것을 실천을 하셨으면 그러면 하는. 고환을 제거할 때는 수술로 하지 말고 발로 차서 터뜨리는 걸로. 아이고 참. 아니 근데 국민적 정서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떤 그런 무지막지한 뭐 어린이 성폭행 사건 같은 게 나고 그러면 정말 잘라버리고 싶긴 하지. 네. 근데 그거를 정치인들은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적 정서에 막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영합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이거는 좀 위험하죠, 진짜. 인권이란 그런 거잖아. 인권의 정확한 의미는요.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억울한 사람들을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뒤집어 싸가지고. 그래서 잘랐어. 또는 이렇게 터뜨려버렸어. 거슬했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 아이, 참네, 씨. 그리고 어떤 형벌을 가하는 또는 판결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같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극형을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무식한 새끼들이고. 자, 안철수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지금 남북한이 동시에 입장하고 그러면서 한반도기를 들자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 안철수하고 워딩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인공기 부분.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해 놨는데 태극기는 못 흔들고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으니까 손해다. 또는 북한이 응원 같은 걸 하고 내려와서 인공기를 흔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이지? 그러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다 태극기만 흔들어야 되는 건가? 그럼 미국 국기도 못 흔들고 영국 국기도 못 흔들고 뭐 이런 식으로 비치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왕에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합의를 봤으면 그 각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해줘야지. 그 참가를 하되 국기는 흔들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걸 왜 반대를 해요? 한반도기는 노태우 때 만든 거예요. 정서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이익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한국 국기는 아마 어떤 선수가 메달을 따거나 하면 태극기를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올림픽 준비하면서 합의하기 나름이죠. IOC에서도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지금 북한이 늦게 지금 이렇게 참가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일 날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공동팀이 우승이 될 때 국기는 또 어떻게 올릴 거며 그 입장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입장을 할 거며 한 여러 가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과거의 사례로 보면 공동팀에서 우승을 하면 한반도기를 올리고 각 국가 자격으로 개인 우승을 하면은 그 개인 선수의 국적 국기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로도 나왔던 그 탁구 그 공동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반도기를 올렸고 그때 당시에? 예. 다른 그 개인전에서 우승을 하면 북한 선수가 우승을 하면은 그 인공기를 올리고 한국 선수가 우승을 하면은 태극기를 올리고 그게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네. 예. 그냥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는 통일이 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이 훨씬 큰데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태극기를 못 건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반도기를 쓰는 건 공동 응원할 때와 입장할 때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어차피 인공기를 쓰든 태극기를 쓰든 쓸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예. 심지어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걸 요구하면 어쩌냐 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그러니까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애국가도 못 쓰는 게 아니냐. 아니 우리나라 선수가 왜 금메달을 따가지고 외국가 뜨는 걸 왜 못해요? 아니, 그런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할 걱정이지 자기가 지금 대통령도 아닌데 그런 걱정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를 위한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살짝 이루어졌다고 했던 별 문제가 안 되는 예. 거는 막 억지스럽게 잡아 끄는 건데, 예. 그러니까 안철수는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나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까기 위해서 말한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해줌으로써 대안자 개념, 그러니까 야당에서 홍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카운트 파트너로 나서는 것을 막고 계속 자기가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서 뭐랄까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세력으로서의 거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 만한 것들은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좀 나쁜 것 같고. 그래도 할 걸 해야죠. 이거는 좀 너무 이거 극중이라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참가는 하되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상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예. 중국만 해도 민족이 다르잖아. 대만과 뭐 중국은. 그런 개념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잖아요.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평화의 개념이야.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위해서 체제가 달라도 어떤 서로 간의 마인드가 달라도 똑같은 스포츠 룰로서 경쟁을 해갖고 서로 어떤 승부를 가리면서 예.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것이 원래 이념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북한이 참가해서 이 올림픽이 흥행되는 것만큼 더 국제적으로 이득이 없어요.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사실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핵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의 제전에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스포츠 선수로 뛰었는데 끝나자마자 우리는 다시 핵 실험할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